주택을 가지고 주고봐야 많으냐는 것이죠. 50대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은 돈에 관한 문제는 이제 늦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 볼까 하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돈을 거의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공짜는 절대 없다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원금 다 날아갑니다. 이 세계가 중심축입니다. 돈이 적더라도 일찍부터 시작해서 꼭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서는 제일 정확한 것 같은데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자산이 6억 원 정도 됩니다. 다 집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고 야, 이거 뭘 이렇게 적나 이러실 건데요. 그거는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고 저 시골이라든지 다 이제 같이 감안해서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 비율은 50%가 조금 넘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감안하면은 총 6억 원 정도 됩니다. 주택과 그 외에 기타 부동산을 합쳐서 4억 5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1억 5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부채 빚도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억 원 있으면은 거기서 빚을 빼면은 순자산이 5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부동산 4억 5천, 이제 금융자산 1억 5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보다는 이제 보통 소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노후보장 패널이라고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적정 지출 금액, 서울에 있는 부부 기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대략 한 33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나오고요. 우리나라 전체를 비교하면은 전체를 내면 한 28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것도 평균론을 내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조금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 지역 비교를 해서 한 330만 원인데 그걸 넉넉 잡아서 한 35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50 같으면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 한 150만 원 받는다 하면은 350에서 150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필요한 200만 원이죠. 월 200만 원. 이 월 200만 원을 내가 평생 동안 받으려면은 얼마의 자산이 있을까? 이렇게 환산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7억 원이 되는 것이죠. 꽤 많죠. 이제 이때부터 야, 이건 나 거의 불가능해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어려우면은 주택을 포함해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포함해서 이제 그 정도 마련되면 왜냐하면 우리는 주택을 통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주택을 포함해서 내 돈이 한 6억 원, 7억 원, 대략 6억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이러니까요. 그러면은 딱 비교해 보시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평균적으로 이제 6억 원. 이거는 평균적이고요. 또 이거 쭉 펼쳐보면 순위별로 다릅니다. 전체 평균을 해보니까 한 6억 원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이제 부채 1억 원 제외하면은 5억 원, 약간 빡빡한 수준인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균 자산 중에서는 국민연금 이런 거는 이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저축한 자산인데 여긴 그게 이제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최소 생활비 정도 수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제가 아까 50대가 이제 평균 하면은 6억 원이라는 것이고요, 가계가. 이걸 1순위부터 자산 순위로 해서 5분위까지 이렇게 쭉 나눠 본다면요. 5분위가 예를 들어 한 15억 정도 자산을 가졌다면은 3분위는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3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하면은 한 3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한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은 한쪽으로 위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평균을 하면은 6억 원이 나왔지만은 순서대로 해서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을 하면 이거보다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노후가 많은 사람들이 꽤 빡빡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노후에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그 평균보다 이제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은 꽤 이제 지출을 좀 줄이고 조금 내피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할 텐데요. 노동시장에서 한 65세까지는 근로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을
이것이든 저것이든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이 연금화하면 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준비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어떤 조사를 보면은 50대에 비해서 60대 이상, 60대, 70대 포함될 텐데 거기에 비하면은 50대에 벌던 근로소득에 비해서요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65세 정도까지, 한 70세 정도까지 하면 더욱 좋지만은 서구 사람들의 대충 정년 기준이 보통 65세가 많으니까요. 우리나라도 65세 정도까지 일을 하면서 조금 괜찮은 쪽에 일을 하는 것. 그 어렵긴 한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하나의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가장 가능한 솔루션이고, 두 번째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을 그냥 끝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내피배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연금화해서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70대, 80대는 뭐 잘 못했고요.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금 형태의 제도로 셋업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대, 80대는 잘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베이비 부모에 해당되는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연금 제도가 다 도입되었으니까요. 근데 연금 제도는 도입됐지만은 사람들이 여기 아직 적응을 완전히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도 중간에 찾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50대, 60대도 여전히 국민연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받지만은 나머지 연금이 조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도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조금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대, 3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잘 준비를 해서 이분들은 이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이 세 개의 연금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대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은 이제 늦었고요.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늦습니다. 늦고 그 외에 건강이라든지 취미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뭐 얼마든지 50대 이후에 하셔도 충분하고 오히려 그때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돈에 관한 문제는 이제 늦었죠. 늦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자산을 잘 가동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자산을 갖고 있나 가만 보면은 나라는 자산, 내가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나라는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자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금자산이 있고, 연금자산, 금융자산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자산을 이제 주어진 이 상황에서 이걸 잘 가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택자산을 잘 주택연금화해서 내가 소득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나라는 자산을 놀려놓지 말고 한 65세까지는 근로소득을 벌 수 있는 자산으로 그렇게 뭐 자격증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거기에 이제 리스크는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내가 역전을 시켜보겠다. 이거 확률 아주 낮습니다. 인생 전반에 역전이 안 됐는데 인생 후반에 내가 사업을 해서 역전을 시켜보겠다. 그럼 뭐 젊을 때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나이 들어서 그 확률은 아주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은퇴 창업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은퇴 창업은 고정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인테리어, 종업원 비용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장사 안 되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럼 진짜 이제 곤혹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리스크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또 역전을 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셔요. 내가 준비가 잘 안 되면은 이 주어진 자원을 조금 더 업을 시키고, 스텝업을 시키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제일 안정적인 방법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 볼까 하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제 내가 창업을 하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정말 이만큼 있는 자산이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만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소위 말해 이제 금융자산에 대해서 고수익 투자입니다. 고수익은 항상 따라붙는 것이 고위험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고수익 투자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나이 들어서 고수익 투자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고수익의 유혹이 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수익의 유혹입니다.
2017년, 18년 금리가 마이너스 가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국채금리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금융상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금리가 뭐 거의 우리나라 금리가 0% 됐을 때 뭐 4% 이렇게 준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엄청 매력적이었죠, 사실은. 근데 이게 금리가 마이너스 2%, 사람들이 금리가,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2%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진짜 갔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돈을 당연히 빌린 사람이 이자를 줘야 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더 얹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DLS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 DLS였는데 그 상품이 돈을 거의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신문에 사람들의 기사나 인터뷰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저는 이런 상품을 누가 도대체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 보면은 내가 이 정도 이자만 받으면은 내 노후에 보니까 소득이 되겠더라 해서 여기 내 돈을 다 갖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수익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그 당시 1%, 2% 될까 말까 할 때 한 5%, 6%를 준다 하니까 이게 좋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리스크입니다. 세상에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공짜는 절대 없다입니다. 예금이 2%를 주는데 예금하고 똑같이 안정적이면서 5%를 주는 자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보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원래는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국채금리 하면은 잘 모르니까 제가 예금을 말씀드리는데 예금금리가 3%다. 지금. 그러면은 어떤 자산의 수익률을 6%를 준다 했다 하면은 3%에서 6% 같으면 3%를 더 주는 것이거든요. 3%를 더 주는 것은 3%더 주는 것만큼의 리스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 예금금리가 3%인데 6%를 안정적으로 준다 그러더라 하면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될 것이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 원금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해야죠. 최악의 경우가 안 올 것 같지만은 세상은 옵니다. 그런 경우 자본시장은 꼭 와요.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10년 지났다가 한번 걸려버리면 노후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을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 상품을 가입하시더라도 노후 자금의 일부를 넣으시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다 넣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게 있을 때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어려워졌을 때 기업들이 두 가지 방식을 택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사업 모델에서 수익을 조금 더 높이면서 비용을 줄여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회를 찾으면서 이제 가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네. 내가 한번 새로운 곳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했다가 이제 돈도 빌리고 해서 막, 이야, 신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밀고 나가야지. 이랬다가 이제 왕창 망해버리는 수가 있는데 개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비용하고 지출되는 부분하고 수익하고 계산을 해봐, 빡빡하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했을 때 사람들이 비용을 줄여나가고 이런 작업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익은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근로소득을 좀 오랫동안 올리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면서 이걸 이제 매칭시켜서 나중에 나이가 한 65세, 70세 되어서는 국민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받고 하면은 노후가 대부분 소득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 나가는 것이 정석의 방법인데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이렇게 뻥 튀겨보자. 튀기니까 그렇고요. 이걸 이만한 자산이면은 이만큼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하시는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은퇴 창업, 그 다음에 이제 고수익의 유혹,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금융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 지인이 사업하자 해가지고 뭐 그게 이제 뭐 1원만 올려주면은 얼마씩 준다 했다가 뭐 회사 유령회사 해놓고 도망가 버리면은 아시다시피 등기이사는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자기 일단 돈까지 다 집까지 다 말아넣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50대 분들은 그래도 뭐 60대 분들보다 좀 그래도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안정적으로 배당소득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왜 배당소득? 그러니까 주식은 배당, 부동산도 리츠 같은 경우도 배당이죠. 그 다음에 채권은 이자, 예금도 이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제 인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유처럼 가격이 올라야 내가 돈을 버는 것, 금처럼 가격이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버는 것은 인컴 자산이라고 안 그래요. 마치 나한테 월급 주듯이 인컴을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인컴 자산 위주로 구성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츠라든지 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채권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위주로 좀 구성을 하셔야 되고 50대부터는 이제 이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세 딱 은퇴를 하면은 야 이때부터 모두 인컴 자산으로 바꿔 이러는 거는 리스키합니다. 위험한 것이요. 왜냐하면은 그때 바꾸려 할 때 인컴 자산이 가격이 너무 비쌀 수도 있는 겁니다. 인컴 자산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낮은 배당 수익률을 딱 그때 택하면 평생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50대부터는 시작해서 금융시장이 출렁출렁하니까요. 리츠도 가격이 급락할 때가 있고 주식도 S&P 500도 가격이 급락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주사들도 가격이 급락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가만 보셨다가 여러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배당 금액은 크게 안 변하는데 시장에서 사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는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배당 수익률을 한 5% 이상 정도 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면 그때 그런 자산을 사놓으세요. 틈틈이. 사놓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신 거에 대비해서 수익률은 대략 5% 이상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렇게 주기 때문에요.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조금씩 사놓고 나이 들어서 나한테 월급을 줄 자산이다. 나중에 노후에 나한테 용돈 주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산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시간들이 좀 걸립니다.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5년 뭐 이상씩 걸리면서 자산을 차츰차츰 변화시켜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65세 되었을 때 이제 자산 구성을 이제 나한테 월급 주는 것들로 안정되게 딱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목표를 보면서 금융시장의 상황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착을 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2년 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왔을 때 예금금리가 5.5%, 3년짜리 뭐 이래 그렇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자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때 사버립니다. 한전채가 5.8 나오고 했을 때 그런 때 야 이때다 하고 수익률 높을 때다 하고 이제 사는 것이죠. 배당 주식은 가격이 급락했을 때. 예금은 이자가 급등했을 때 이런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을 틈틈이 그런 인컴이 좋은 자산으로 구성해가는 것 그게 50대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여러분들 마트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마트 가면은 2+1도 있고 그럴 텐데 연금은 3+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이라는 게 필수적인 것인데요. 그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에 기업이 노후를 보장해주고자 도입한 것이 이제 퇴직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신 국가가 그걸 했을 경우에는 세금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소득공제, 무슨 뭐 세액공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중심축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수익성도 괜찮습니다. 세금을 감안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적더라도 일찍부터 시작해서 꼭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이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이제 노후 설계를 하는데 꽤 바탕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주택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사고 내 가족이 여기 40-50년 이제 거주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이제 이 주택을 통해서 또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산을 다시 인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택연금 제도이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한 70대를 넘어가서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이라는 것에 원래 이게 3층 구조입니다. 그 집으로 치자면은 세 개의 기둥입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것. 서구사회도 그렇고요. 여기 플러스 1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그 플러스 1이 서구사회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주택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주고봐야 뭐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영목이지이기도 하고 주택연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도 한데요. 이걸 이제 인출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전체적으로 서구사회에서도 흐름이 3+1 혹은 4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3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전부터 있어왔던 그 방식이고요. 이걸 자기가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이것은 충실하게
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통해서 플러스 1 이렇게 3 플러스 1을 갖춰 놓으시면 노후에 이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충실하게 내가 공백 기간이 있으면은 공백 기간 다시 내가 새로 납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만 잘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 오래 다닐수록 예를 들어 20년 납입한 사람하고 35년 납입한 사람하고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냥 오래 다닐수록 좋으니까 직장에 가급적 오래 내 직장에 있으면 국민연금도 충실해집니다. 퇴직연금도 똑같은 그런 구조이니까요. 그것도 이 둘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DC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그렇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젊은 분들은 연금을 시작할 때는 위험 자산을 고위험 자산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초저위험은 이걸로 가지고 자산 증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자산, 퇴직연금은 안전해야 돼, 연금은 안전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안전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이프하다는 것은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세이프를 찾으시면 안 되고요. 20년, 30년을 봤을 때 세이프한 게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 1년 단위로는 가장 세이프한데 20년을 보면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은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요. 부동산은 20년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금은 20년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가격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은 적어도 30년은 좋게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내가 어떤 자산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 그게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 시스템을 내가 잘 운용해 나가는 것과 여기에 내가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자산을 담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본이라는 투자 자산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연금은 투자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습니다. 케미가. 그래서 연금과 투자 3 플러스 1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산관리의 가장 이제 앞으로의 핵심은 젊은 분들은 이미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국경을 넘어섰어요. 우리는 상품의 수출과 이런 것은 일찍부터 국경을 넘어섰는데요. 금융은 국경을 안 넘어서고 대부분 이제 국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홈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내에 머무르고 싶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서식지를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환경이나 금융 환경이나 이런 걸 감안하실 때는 이 서식지를 벗어나셔가지고요. 정말 글로벌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배치하셔야 되고 그걸 단적인 비유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유럽 축구하고 유럽 축구는 전 세적인 유명한 선수들을 다 기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국내 선수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 선수만 해서 축구를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국내에 있는 자산만 가지고 하면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최우량 선수들이 들어오는 자산으로 그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꾸며놓는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다닐 때 사람들이 한 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산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유튜브는 여기저기 정보들은 쫙 흩어져 있는데 이걸 꿰어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옛말에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것인데 구슬은 막 흩어져 있는데 잘 이제 꿰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려면 투자나 자산 관리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픽처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뚝 떨어지게 되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예금과 부동산 위주에서 자산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우리는 이제 투자로 접어들게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투자론 책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투자론 책은 개인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투자론 책의 수준을 이만큼 있는 것을 여기 뚝 떨어뜨려 가지고 훨씬 좀 쉽게만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금과 부동산 위주에서 자산 관리를 변해 나갈 때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안내서, 가이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